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바닷가 마을 해월리.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이 작은 포구에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두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소금에 절인 생선을 파는 최만석, 또 다른 한 명은 섬세한 솜씨로 대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박진수였지요. 이 둘은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마을 사람 누구나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최만석은 본래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소금 장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장사 수완을 익혔지요.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소금을 팔았지만 우연히 맛본 해월리의 젓갈 맛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고 생선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최만석은 키가 7척에 가깝고 어깨가 떡 벌어져 장터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솥뚜껑만 한 손으로 생선을 다루는 모습은 힘이 넘쳤지만 마음씨는 의외로 여렸습니다. 아이고, 이 집 생선은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구먼.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고른 생선을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지요. 25되던 해 최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는 과부 이화영과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만석보다 2살 연상이었지만 둥글둥글한 얼굴에 복스러운 인상을 지녔고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마음이 넓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마다 깊게 패는 보조개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만석은 그런 아내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마음씨도 비단결 같고 음식 솜씨는 대장금절이 가라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이런 복덩이를 아내로 맞았으니 말이야. 그는 입버릇처럼 아내를 자랑했지만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이 마을 토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대나무로 세공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그 솜씨를 인정받은 장인 집안이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 그가 만든 대나무 돗자리는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유지했고 그가 엮은 바구니는 10년을 써도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진수야, 대나무를 다룰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결이 엉키고 성급하면 모양이 비뚤어지는 법이지. 진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기술을 익혔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솜씨를 뛰어넘는 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최만석에 비해 체구는 작고 말랐지만 그 작고 여인 손으로 만들어내는 공예품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정교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머리꽂이나 비녀는 꽃잎을 엮어놓은 듯 아름다웠지요. 22살 때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윤서아와 혼인했습니다. 서아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는데 큰 키에 날씬한 몸매, 하얀 피부는 지나가는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워 남편인 진수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여보, 대나무 손질할 물은 떠 놓으셨어요. 또 잊으신 건 아니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깜빡했구먼. 금방 다녀오리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예요? 대나무가 마르면 어떻게 작품을 만들 참이에요?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9살 된 외아들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서당 훈장님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자네 아들 하준이는 정말 물건이야. 이대로만 정진한다면 나라의 큰 동량이 될 걸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은 비록 글을 모르는 장인이지만 아들만큼은 학문으로 가문을 빛내주길 간절히 바랐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어느 화창한 봄날 해월리 장터에서였습니다. 하늘은 비취처럼 맑고 바닷바람은 더없이 상쾌했지요.
진수가 평소처럼 대나무 공예품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웬거구의 사내가 묵직한 생선통을 쿵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어이쿠, 무겁기도 해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 만석이 땀을 훔치며 중얼거리자 진수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무거운 걸 혼자서 다 옮기시다니요. 안녕하시오. 처음 뵙는 얼굴인데. 나는 생선을 파는 최만석이라고 하오. 반갑습니다. 저는 대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 만석은 진수가 펼쳐놓은 공예품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라, 이 물건들 참 정교하고 튼튼해 보이는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오. 정말 잘 만드셨구먼. 혹시 이 빛 하나 나한테 파실 수 있겠소?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하면 참 좋아하겠네. 물론입니다. 열량입니다. 좋소. 그런데 혹시 같은 장사꾼끼리인데 조금 깎아줄 수는 없겠소? 그럼 2푼 깎아 드리지요. 진수는 만석의 솔직하고 호탕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선뜻 값을 깎아 주었습니다. 고맙소. 대신 내 젓갈 맛이라도 좀 보시겠소. 이건 공짜요. 만석이 건넨 젓갈을 맛본 진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맛있군요. 감칠맛. 지금까지 먹어본 젓갈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다행이구먼.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젓갈 맛 하나는 이 조선 팔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장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고 어느새 서로의 장사를 돕는 사이가 되었지요. 자자, 이리 와서들 보시오. 대나무 장인이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명품 공예품이요. 이 최서방이 보장하는 물건이니 믿고 사시오. 이 젓갈 맛 한번 보십시오. 이 맛에 반에 밥 3그릇은 뚝딱 해치웠다오. 맛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소. 점심때가 되면 두루늘의 만석의 아내가 운영하는 주막에 가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를 나누며 세상 시름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며 우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날이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은 일찌감치 장사를 접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손님이 있겠습니까? 어느새 진수는 만석을 형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생선이 좀 남았네. 다 팔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그럼 저도 형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물건을 챙겨주며 버텼고 마침내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나서야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아우님, 우리 이참에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네는 나에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일세. 정말입니까, 형님? 저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요. 좋아. 그럼 하늘에 맹세하세. 앞으로 기쁜 일은 나누어 배가 되게 하고 슬픈 일은 나누어 반이 되게 하는 진짜 형제가 되는 걸세. 네, 형님. 그날 두 사람은 주막에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술잔을 나누며 진짜 형제가 되기로 굳게 약속했지요.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고 아내들끼리도 형님, 동서하며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아내 서하는 남편이 만석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또 형님 댁에 다녀오셨어요? 우리 집안일은 뒷전이고 매일같이 그 집에만 붙어 계시니 이 집 가장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질수록 진수는 답답한 마음에 더욱 만석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만석의 안색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형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어젯밤에 젓갈을 담그느라 늦게까지 일했더니 그런가 보네.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석이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우님, 나 먼저 들어가 봐야겠네? 옆구리가 너무 쑤셔서 의원에게 좀 가봐야겠어. 만석은 얼굴을 찡그리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정말 아파 보였지요. 아이고,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네? 자네는 장사 마저 하게. 그럼 생선찌개는 두고 가십시오. 아픈 몸으로 어찌 지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형님 댁에 들러놓고 가겠습니다. 역시 내 아우님밖에 없구먼. 고맙네. 만석은 힘겹게 걸음을 옮겨 장터를 떠났습니다. 진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점심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만석의 무거운 생선통까지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만석의 집에 들러 생선통을 내려놓으려는데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형수님도 보이지 않았지요. 진수는 생선통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닌 뭔가 달콤하고 끈적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였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뒷곁으로 돌아간 진수는 봉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옆구리가 아프다며 일찍 돌아간 최만석이 자신의 아내 서아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석의 탄탄한 등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고 아내 서아는 두 다리를 높이 들어 만석의 허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아, 형님. 아이고, 좋아라. 역시 아우님 마누라가 최고야.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좋구먼. 형님도 우리 집 바깥 양반보다 훨씬 좋아요. 충격적인 대화가 진수의 귀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었던 형님과 아내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진수는 분노에 차 뒷곁에 있던 낫을 집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낱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둘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서당에 간 아들 하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속마음, 하준아. 내가 저들을 죽이면 너는 살인자의 아들이 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겠구나. 총명한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는 낫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이성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는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그대로 사귈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는 만석의 아내 화영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석의 집에 도착한 진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계십니까? 아이고, 아우님 아니신가. 어서 들어오시게. 그런데 손에 그 낫은 어찌 된 일인가? 낯빛도 파리한 것이 무슨 일이는 괴로구먼.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화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자네, 그게 참말인가?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님이 저희 안사람 더러운 놈. 배은망덕한 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화영은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참 후 분노가 가라앉자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우님, 우리가 참 바보였구나. 네. 형수님.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아우님,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서늘하고 단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복수를 해야겠네. 우리가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지. 화영은 천천히 일어나 정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저고리 고름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하자는 말일세. 내 남편이 자네 아내와 즐기고 있다면 나도 자네와 재미를 보면 공평하지 않겠는가? 형수님. 농으로라도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농이라니. 내 남편이 다른 여편네와 바람을 피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무엇 있어? 그녀는 저고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풍만한 몸을 비추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여인의 매력이 넘쳤습니다. 어떤가? 그런데도 그 빌어먹을 놈이 감히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다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네. 화영은 정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빠르고 격렬하게 뛰는 심장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느껴지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둘 다 큰 상처를 받았네. 그러니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자고.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과 부드러운 손길에 진수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분노가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석과 서아, 그리고 진수와 화영. 두 쌍의 부부는 각자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서아는 다른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 역시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급한 일로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 화영과 아우 진수가 안방에서 뜨겁게 얽혀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당하게 뭐가 무슨 짓이냐고요?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않소. 당신이 아우님 댁에서 그년과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소. 화영의 외침에 만석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비밀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미안하오. 허나 이 모든 것은 형님이 먼저 자초한 일이오.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지요. 결국 초췌해진 만석이 먼저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안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 우리 서로 눈 감아주면 안 되겠나?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진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의 외도를 묵인해주는 기묘한 관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영과 서아가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두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10달 후 화영은 아들을, 서아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화영이 낳은 아들은 진수를 쏙 빼닮았고 서아가 낳은 딸은 만석을 꼭 닮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닮은 모습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진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이 기막힌 인연을 끊어내야겠소. 우리 가족은 다른 마을로 떠나겠소. 떠나기 전날 밤,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었어.
아이들은 잘 키웁시다. 누구의 씨앗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가족을 데리고 정든 해월리를 떠났습니다. 만석과 화영은 멀리서 그들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두 집안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황가는 진수를 닮은 아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장사 비법은 물론 아들을 위해 늦깎이로 글공부를 시작해 학문까지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마을에 정착한 진수 역시 만석을 닮아 활기찬 딸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대나무 공예 기술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법까지 가르치며 딸이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가길 바랐지요. 죄책감과 속죄의 마음이 더해진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간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만석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사를 물려받으면서도 학식이 깊어 마을의 존경을 받았고, 진수의 딸은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큰 부를 쌓았습니다. 두 부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낳은 비극이었지만 그들은 속죄와 사랑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 나갔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복잡하고도 아이러니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며 그렇게 조용히